인사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논란이 다 이재명 정부가 이 이해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장 기조가 부른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제가 첫 방송 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오늘 두 번째 방송이라고. 세 번째 두 번 하고 세 번째입니다. 네, 미디어 대변인 아주 따끈따끈하게 되셨다고. 세 번째 되니까 그래도 말이 좀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정치적인 어떤 꼼수가 있었던 지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민주당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경제 전문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측 사람으로는 지금 우리 이 환율 폭등과 이런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 지금 사실 경제 관련 정책들 지금 부동산 정책까지 해서 다 지금 결국 답이 없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책 기조로는 이 상황이 수습이 안 되겠네. 근데 정무 감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있으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사실 칭찬해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걸 타개할 만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견지하고 있었던 걸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분을 중용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맞는 인사를 찾으신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인재가 없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편으로 본인의 경제 정책으로 안 된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네네. 이 확장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지금 13조 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질 소득이 줄어서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환율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번에 이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큰 그림의 작은 퍼즐 조각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중도라는 이야기를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본인은 이제 중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말 코웃음 쳤거든요. 5,000피 코웃음 쳤는데 지금 4,000피 됐잖아요. 중도다 했는데 중도라는 얘기 왜 할까요? 좀 무서운 게 이렇게 우리 쪽 인사를 야곱야곱 지금 해수부 장관 등등 자리가 지난 윤 정부 때 이 기관장도 그렇고 빈자리가 진짜 많습니다. 지금 자진 사퇴한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쪽에 이런 이해운 전 의원처럼 약한 고리를 계속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정권 철새지만 어떻게 말하면 또 가장 이 어떤 정무 감각이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씩 빼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격을 입는 것이고 국힘 사람이 몇 명이 절로 갔네? 그것도 중진 어떤 위원장급이 갔네? 이러면은 이 민주당이 점점 중도의 겉옷을 입는 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에 왜 확신을 하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조국 이제는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피의자에서 별의별 거 지금 계속해서 겉옷을 많이 이제 입고 계시는데 최근에도 대표가 됐잖아요. 다시 그렇죠. 도로조국당. 그때 대표 취임 인사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 갖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소름 돋았던 게 이 그림이구나.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처럼 들어오고 그 좌쪽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사실 올라온 게 맞기 때문에 그 파일을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겠구나, 채워지겠구나. 그럼 우리는 더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개혁신당이 같이 싸워주시면 좋죠. 저는 그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모를 때 이렇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시면 이렇게 훈화 말씀 전에 자 여기 기준 해서 자양자 분야공 이런 거 한다라고 해서 기준을 어디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의힘은 자꾸 극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정말 중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개혁신당에서 평가를 하시는 일방적인 의견인 거. 저는 국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국가라는 건 굉장히 혁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대선 중에도 이렇게 문자를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외연 확장의 기조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어떤 음모론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기조 혹은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연정을 제대로 할 거라면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오해가 없게 그리고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배신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과정을 이렇게 좀 정당성을 가지고 갔어야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죄송해요. 아직 끝나신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은 뭐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기조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기조를 뭐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싶으신 건가 보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는 맞아요. 제대로 된 연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두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답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해를 살 여지가 없고 그리고 껌껌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껌껌이 생각이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연정의 과정 자체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하는 거 맞아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다. 다른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극우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혐오적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극우 자체가 혐오 언어고 제가 스페인 아이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극우는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게 극우인 거예요. 나치즘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나라를 아무런 재판 과정도 없이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내란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극우적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극우로 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강성한 어떤 정책 스탠스를 발언하거나 전체주의적으로 독재를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극우인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극우를 어떤 혐오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어떤 낙인을 찍는다라고 본다면 개혁신당의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과 각을 세우는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걸로 이미 나와 아니 있죠.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극우에 제 말은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는 제 말을 봐야 좀 돼요. 끊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던가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짜증 섞인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선동하는 정치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극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극우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써야지. 그냥 극우로 가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장동혁 대표가 극우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혐오적인 그런 낙인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의견을 극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 스펙트럼에서 오른쪽 끝에 위치한 이념 운동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민심에서 멀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탄핵? 극우가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인가요? 아니요,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극우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사람 그런 약자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선동하는 정치가 저는 극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가장 오른쪽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항상 묻는 게 그러면 우리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했는 예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예시? 저는 여성 혐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여성 집단이라던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해서 배려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줬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선동하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식을 선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노인 예를 들어서 노인 이 정도에서 노인 할당제인가요? 아니 노인의 무임승차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인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가서 노인 혐오를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언가를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왜 극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노인 무임승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제 앞에서 말씀을 그러면 하시면 장동혁 대표가 무슨 정책을 교수님이 했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리스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했는 그 정책과 의도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혹은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정확한 워딩과 정의와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가 그 좋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이 되돌려드리고 들고 싶은 게 장동혁 그리고 대표가 그렇지. 어떤 정책을 네. 했길래 극우로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신 제가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네. 건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네. 그건 어떤 정책이 스탠스-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책. 지금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네. 처음에 정책을 말씀드린 게 지금- 아니고 네네. 극우라고 하는 건 정치 스펙트럼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는 이념이고 법치를 얘기하는 거 지금 네, 법치를 이념이에요, 좀 이념.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걸 이념이 말씀을 아니라 드린 너무 거고. 무서워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저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관상이 3대 지금 2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보세요. 개헌과 잠깐만요. 네. 저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다른 얘기.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거 그냥 문자 좀 공개하면 안 돼요? 총리님 제안을 문자로 했대요. 아니 요즘 녹취도 막 공개하는 세상에 네, 문자 하나 그러니까. 공개 못할까? 왜냐면 제가 이게 좀 기시감이 드는 게 네. 제가 작년에 혹시 어디 출마한 줄 아세요? 오산. 네. 네네 오산. 바로 거기 동탄 옆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오산에 제가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오산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때 당에서 저한테 오산을 나가라고 저는 출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출마를 이렇게 됐어요. 그때 뉴스에 그 당시에 유승민 오산 출마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설이잖아, 설. 아니요 설. 당에서 왜 이렇게 유승민 의원 좋아하세요? 이렇게 편을 드세요? 저는- 나 지금 썰 푸는 저는 건데? 누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되게- 음모론이나 뭐 카더라를 좀 지향하자라는 아니, 뉴스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좀 팩트 아니, 그러니까 체크했는데 그 뉴스에서도 출마 솔솔 출마 선언을 플러스 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가를 술렁이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그쵸. 유승민 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에서. 잘된 굴뚝에 당이 당에서. 안 난다. 네. 당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유승민 의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그랬더니 당에서 갑자기 저한테 딱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산 출마할 때도 유승민 의원 출마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당에서 뭐 생각하고 있다. 근데 당에서는 아닌데? 그럼 지금 또 두 번째로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 유승민 의원 총리 제안했다. 제안했다. 그럼 이거를 이제는 설만 계속 뿜지 마시고 왜냐하면 정계 거의 그때 은퇴 선언 하셨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근데 계속 이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문자 한번 싹 공개하시면 좀 시원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근데 네. 그거는 어떻게 사실 뭐 그거를- 본질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바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구구도 본질 뭐 굳이- 없고요. 아니 개헌과 여성비하도 본질이 없으니까. 개헌과 탄핵은 극우 안 다음 주제. 네, 다음. 네. 자, 그리고 제가 거울 보면서 내가 구구인가 나 이러거든. 그러니까 다 실체 없어요. 저도 다음 그래요. 얘기. 그러니까 저도 우리 다 오히려 그래요. 개헌과 탄핵 이러고 있어요. 네, 사상의 우리- 자유를 네. 제한하는 게 극우적이죠. 네, 자 네. 그러면도 하여튼, 이제 네. 새 여론조사를 좀 여기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이게 아직도 52.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제가 먼저 말씀하세요. 얘기할게요. 네. 왜냐하면 뭐 일단 그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그런데 경제 지표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간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 급등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집값도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그 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서울 집값 폭등했다. 정말 폭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폭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 쉬었은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0대 특히 20대 30대 중에서 30대들의 쉬었은 청년은 이렇게 통계를 낸 이후로 역대 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9% 굉장히 저는 이렇게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저효과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플러스 저는 하나 더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슈 메이킹을 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민주당이 너무 대해서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걸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놀이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지만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일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슈를 이슈로 못 덮느냐 혹은 프레임 전환을 왜 못하느냐 그거는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고 전문가들도 지금 최악이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이슈 메이킹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잘하고 개혁신당에서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개혁신당이 잘하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다들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보통 그래프로 눈이 가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가 요즘 상당히 약간 뭐랄까 초현실주의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죠? 하이퍼 리얼리티. 맞아. 예전에 그 중앙일보에서도 그거를 막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내려가는 걸로.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뭐야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읽어보면 고점이 1380원인데 저점이 1480원인 거지. 제가 그 질문에 그런 게 대해서 있어요. 답을 할게요. 왜 52%가 나왔는지. 지금 민주당은 모든 스피커 진영, 미디어 진영을 전체주의식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북한 가서 해보세요. 김정은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오나? 100% 90% 나오지. 나오죠. 시진핑 지지율 어떻게 나와? 전체주의 사회일수록 푸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52.9%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모델을 따라가면서 뭐 푸틴, 그다음에 시진핑, 뭐 김정은 이런 식의 그 전체주의, 그러니까 계속 뭐 입틀막 시키고, 그 다음에 이상한 자기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지금 윽박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많은 뭐 다른 소리를 내는 데는 뭐 제재가 들어가고요. 심지어 어떤 채널 같은 경우는 수익정지 채널이 뉴데일리에는 최근까지도 수익정지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지금 보도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 났잖아요. 제가 그 스페인에 있을 때 제 조교가 이제 러시아 출신입니다. 러시아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이제는 서방 미디어 못 들어가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율이 70%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를 분석하면 매일신문에서 굉장히 보도 분석 잘하고 계신데 MBC의 문제에 대해서 썸네일의 문제에서 제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MBC에 뭐 거의 블랙리스트가 걸려 있는데 왜 그러냐면 MBC가 썸네일을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환율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요. 지금 환율 1,300 얼마였을 때는 뭐 나라 나라 무너지는 망한다. 것처럼 1,400원 가나. 이 모든 거는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썸네일을 뽑아요. 근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정치를 왜 합니까?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환율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까스로 막고 있어.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항상 책임 전가를 해요. 이해운이든 김병기든 그리고 아니면 트럼프든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것을 확 보도해 줄 수 있는 스피커들이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뭐 국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하고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장동혁 지도부가 무슨 뭐 극우라서가 아니라 지금 미디어와 이런 구조적인 거를 이미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분탕치고 이렇게 뭔가 단일대우로 가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고 새로운 강한 리더십을 만들어서 스피커 지형을 작더라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데시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뭐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언론 장악하고 미디어법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죠. 걱정이 네. 많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사법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사법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노란봉투법 뭐 배임죄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굉장히 다 위험하게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주의다 혹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52.9%가 아니라 훨씬 더 높게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52.9%라고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이렇게 행보를 하거나 이슈들이 생길 때 그 지지율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하게 전체주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이것을 전체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제가 좀 거고. 헷갈려. 논조가 자꾸 바뀌시는 네. 거예요. 아니요. 전체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주의 국민의힘이 때문이라고 잘하니까 말할 수는 떨어지는 없는 건지. 거죠. 왜냐하면 전체주의적인 이거를 부분이 전체주의과 있다라는 구조적인 거죠. 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구조적인 네.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52.9%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잘 그러니까 정권이니까. 못하겠어. 이 민주당 네. 이슈들을 정권이니까. 좀 파고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딱 하나만 더 다룹시다. 네. 네, 좋습니다. 민주당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네. 정말 논란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오늘 또 요즘 강선우 의원은 인지 즉시 보고 후 반환을 했다. 지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뭐 인지
즉시 보고 후 즉시 반환이 아니잖아요. 예. 이 뇌물죄라는 것이요. 받아서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생각할 순간 그냥 뇌물죄는 성립하는 겁니다. 사후에 반환한 건요. 예. 피해를 회복한 거지.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뇌물로 받았던 거를 추징하지 않습니까? 예, 추징금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뇌물죄의 성분은 이미 성립입니다. 이거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고요. 강선우 의원이 김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한 거는요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김경 의원이 그때 당시 후보자였겠지만 그분이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 이 돈 받은 게 문제될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 영수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그러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녹취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국정원 전직 블랙 요원으로서의 어떤 직업병일까 아니면 본인이 살아날 무언가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했을까? 그럼 사실 뭐 둘 다겠죠. 그죠? 근데 후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24년 지난 총선 때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근데 강서구에 거기 누가 단수 공천 받았죠? 강선 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22년에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놓고 울먹이면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쩌자고 그런 일을 막 이렇게 아침 드라마 남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죠? 훨씬 더 잘하시는데. 진짜 반상의 분위기인데.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나 컨셉 반상을 듣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야 오늘? 아니, 나만 반상해야 지금. 다른 쪽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다음에 여기 송편 피도 좀 놔주시고 이렇게 빚으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네, 아무튼 다시 좀 원래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22년에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인 거를 알았으면은 24년에 단수공천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당시에 소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소지를 했는데 일단 공범자처럼 이 비밀을 서로 나눠 가졌어. 그 사이에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24년에 단수 공천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저는 뭐 어떤 해석 되게 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가. 그래 뭐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뭐 민주당 특별 당비로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더한 거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구린내가 나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거 빨리 경찰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 조사도 엄청 밀려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사건들은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거기. 접수만 하고 그런 것 접수했다가 같아요. 도대체 언제 합니까? 이첩합니다. 맞아. 언제 지난번에 하는 거예요? 제가 명예훼손을 특검에 너무 많이 빼서 그런가? 제가 그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신지호 의원이 저에 대해서 전 의원이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정말 이쪽의 사건은 진척이 안 되고요. 오히려 제가 또 서민 교수님이랑 친한데 뭐 최민이라든지 뭐 그쪽 사람들 윤미향 이런 사람들 공격한 거는 아주 초스피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미 사법부나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공정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 김현지로 대변되는 그 이재명의 어떤 실제 캐비넷에서 이 강선우에 대한 견제가 되게 많이 있고 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전체주의적인 권력 체계에서는 항상 그 권력 다툼, 문고리 다툼이 심한데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강선우 의원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뭐 단식했을 때 그 당시 당대표 단식했을 때 뭐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리고 굉장히 이재명이 총애를 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총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뭐 김현지로 대변되는 그런 비선 라인에서는
상당히 그 문고리를 잡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렇게 위협이거든요. 마치 그 궁중암투처럼 누구의 총애가 간다, 뭐 누구의 뭐 초소에 들렀다, 뭐 이런 거. 네, 처음에 그래서 나왔어. 저는 좀 약간 문제되실 수 있을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저. 아, 네. 잠깐만 심각합니다. 이거 예. 잘못된 비유를 왜냐하면 쓰나? 그런 비유는 아니고 이제 네, 궁중암투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측근을 만났다. 뭐 예를 들면 뭐 여인처나 이런 거 보면 누구를 만났다. 뭐 누구랑 뭐 어느 반성이니까 뭐 지점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만약에 네. 그러니까 사극 버전으로다가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그 뭐 궁중 아니고도 뭐 기업이나 이런 데 기업이나 사실 어디서든 타지 라인 맞아, 타지 맞아.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약간의 저는 근데 강선우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뭐죠 그게 단식 투쟁할 때 본인이 가서 막 그 이부자리 까는 게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본인이 그렇게 티를 냈으니까.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뭐 남성 의원하고 막 이렇게 스킨십 했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전에도 진성준 의원하고 이렇게 뭐 팔짱 끼고 막 이러면서 뭐 노래했었던 건가? 뭐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지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는데, 아마 저는 그런 식의 그 권력 내부의 암투 이런 것이 작용해서 지금 강선우 의원에 저는 집중 공격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지금 뭐 김병기 의원도 공천 관련 돈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특검 가야죠. 민주당 공천 특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정말 이럴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권에서 인사권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 특검 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나 뭐 국가수사본부 이런데 저희가 서울청에 이제 뭐 고발장 내는데요, 진척이 없잖아요. 진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쭉 끌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재판도 계속 시간을 최대한 끌었던 것처럼 계속 끌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또 민주당에서 공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공천 관련된 거 깨끗하게 털고 우리 당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주당은 깨끗이 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서울시당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직도 그렇죠. 왼손 선생님, 장경태. 왼손 선생님. 근데 특히 네. 이제 비례 공천 그 관리 책임자가 그쵸. 누구겠어요? 강선우 의원님. 1억 지금. 의원님. 네. 네,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무슨 지금 공천을 그렇게 지선 앞두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생각인지 이거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도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슬프긴 한데 별로 기대는 안 되는 게 지난 동봉투 수수 사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봉투에 넣어서 얼마씩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모의를 한 윤관석 의원만 실형 2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받았던 사람들은 무죄 났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죠? 그럼 이번에 이거 보는 것처럼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김경시 의원 그 사람이 자기 준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어쩜 줬냐고 울부짖는데 준 사람은 안 줬다 그래. 그럼 이 돈은 뭐 양자 역학이에요? 돈이 그러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녹취만 있을 뿐. 우리 그러면- 물리학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사실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네, 아무튼 네, 뭐 따야 되니까 물리 이거는 아니니까. 네, 우리 반상회니까. 네. 그래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가 저는 별로 기대가 별로 되지는 않아요. 준 사람이 안 줬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수사 종결. 그렇게 치면 김병기 의원이 받았다가 뭐 6개월 뒤에 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제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공천 받으면 돌려주고 돌려줬으면 그만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보증금처럼 돈이 돌 수 있는 거죠. 이미 저기 누구야 그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네, 그다 기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돌려줬다고 후원금 받았는데 돌려줬다고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계속 법치가 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우파 유죄, 좌파 무죄로 너무 지금 모든 기준에 있어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도 기대 안 된다의 한 표. 네, 뭐 기대가 안 된다. 하지만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끝까지 싸우는 2026년. 근데 많이 알려야죠. 네. 맞아요. 기대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알려서 뭐
결국 지방선거 때 민심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지지층도 그렇고 전체 진영이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웠을 때 결과가 나오고 맞아요. 뭐 옛날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정권 교체를 이뤘었던 거는 싸웠더니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실형 받았더란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 모든 인프라를 장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봤자 뭐가 되겠어라고 하니까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니까. 네.